서로 다른 세계, 두 예술가의 만남, 예술가의 식탁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피아니스트 안인모입니다. 서로 장르는 다르지만 예술 철학이 닮으신 두 예술가 분들을 오늘 예술가의 식탁에 모셨는데요. 바로 한국무용가이신 이희자 선생님과 래퍼 MC 베타님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두 분 만나셨는데요. 네. 오늘 혹시 초면이신가요? 저는 네. 그러니까 원래 그 무용이라는 장르가 무대 위에서 굉장히 다양한 분들하고 협업 작업을 해요. 네. 그냥 음악, 뭐 미술, 영상,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은 협업을 하는데 그래도 래퍼는 실제로 처음 뵙는 거죠. 저는 너무 아이돌을 뵙는 것 같아서. 아닙니다. 전혀. 네. 너무 아이고. 멋있고 네. 그냥 듣기만 해도 너무 행복할 것 같고. 네, 그래서 더 그렇습니다. 좀 유난히 설레하셨다고 제가 네, 들었어요. 맞습니다. 저는 그 한국 무용 하시는 네. 분들하고는 사실 크게 기회는 없었지만 예전에 이제 뭐 그 김덕수 선생님 사물놀이 50주년 때 네네. 또 한번 같이 콜라보를 해서 네. 너무 좋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준비 과정도 그렇고 실제로 무대 올렸을 때도 그 어떤 굉장히 생각보다 되게 잘 어울려요. 그 네. 힙합 음악이 주는 어떤 뭐 리듬이나 또 전통 음악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어떤 박자들 이런 게 또 잘 어울려져서 네. 상당히 좋은 경험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네, 닮은 듯 또 잘 어우러질 것 같은 오늘 예술가의 식탁 이야기가 정말 좀 흥미진진할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 누구에게나 첫 시작이라는 그 지점이 있잖아요. 두 분께서 뭐 한국무용을 하시고 또 랩을 시작하셨던 그 첫 시작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선생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엄마 손에 이끌려서 아마 TV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이런 모습을 보시고 네. 엄마가 손을 끌고 무용 학원에 데려가 주셨고요. 네. 당시에는 발레 학원은 없었고 이제 무용 학원 이렇게 해서 한국 네. 전통 무용의 모든 종류들을 다 배우고 거기서 발레도 배우고 집에 이제 아직 남아 있는 작은 훈장이 있는데요. 네. 그때 장구춤을 췄었는데 그날의 어떤 열기, 박수 소리, 네. 그 조명빛 뭐 이런 것들을 아직도 기억해요. 그 두근거림과 네 그래서 아마 그런 힘으로 지금까지 계속 무용을 하고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기억 속의 그 힘 굉장히 네, 중요하죠. 네, MC 메타님은 어떠세요? 아, 첫 네. 시작점. 네. 저는 이제 처음 랩 시작한 게 25, 6쯤에 시작이기 때문에 그때 제가 시작했던 90년대 중반 때는 사실상 한국에서 어떤 뭐 래퍼는 있지만 소위 말하는 이제 힙합 음악 또는 힙합 뭐 뮤지션이라는 게 제대로 이제 뭔가 인식이 잘 안 돼 있던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르적으로 자리를 못 잡고 그렇죠. 있던 시기네요. 그래서 대중음악계에 이제 나오셔서 랩을 하시는 분도 없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의 어떤 음악들이 저희가 이제 딱 그렇게 100% 만족치를 못하다 보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해도 될까? 뭐 이렇게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네. 뭐 예를 들어 저희끼리 모여서 막 랩을 하다가 코가 간지러서 기침을 했어요. 그럼 그 시기에는 기침 랩의 창시자가 되는 약간 그 정도로 없었다는 거예요. 뭐 랩하다 딸꾹질하면 이거 딸꾹 랩이다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이제 저희는 한마디로 이제 매니아에서 저는 이제 래퍼로 이제 전향을 한 케이스죠. 네. 이 선생님께서 MC 메타님 만나면 꼭 묻고 싶은 질문이 있었다고요? 계속 어떤 한 장르를 가다 네네. 보면 네. 기운이 빠질 때도 있고 네. 의문이 생길 때도 있고 또 다른 장르에 관심이 생기기도 하고 막 네네네. 하는 지점이 있는데 랩이라는 장르를 네네. 계속 가져가고 계신 네네. 어떤
본인만이 알고 있는 비밀, 지속하는 이유가 뭘까? 네. 오, 근데 이게 사실은 저희 장르에서 이제 골든 에라라 그래서 90년대거든요. 근데 90년대가 저희 장르뿐만이 아니잖아요. 네. 뭐 밴드 뮤직이건 다양한 문화예술이 90년대가 풍성했죠. 진짜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시기에는 음반 하나를 사도 새롭고 그 래퍼의 다음 음반이 나와도 새롭고 그러니까 이게 늘 한 장 한 장 새로운 음반을 구입할 때마다 신세계를 만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력이 그거예요. 늘 새롭고 늘 뭔가 좀 그 기대감을 주는 어떤 문화적인 음악적 장르적 특성이 있어서 확 빠져들었지만 그게 너무 이제 이 수용을 폭넓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너무 좀 지치는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계속 이렇게 랩을 하고 계신 이유 중에 그러니까 좋은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많은 가능성을 가진 장르였다라는 늘 말씀이시네요. 프레시한, 네. 아, 이희자 선생님께서는 또 리을 무용단의 단장이세요. 네네. 근데 리을 무용단 굉장히 이름도 독특한데요. 네. 이 리을 무용단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 리을 무용단은 전통의 현대화를 향해서 전통을 기반으로 계속 훈련을 하면서 창작 작업들을 40년 동안 지속해 왔고요. 저희가 2022년에 네. 그 아르떼에서 꿈의 무용단이라는 교육 네.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네. 무용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을 했어요. 네. 제목은 춤춤춤 놀자였고요. 네. 일반 아이들에게 전통을 가르쳐야 하는 건데 네. 지루하고 재미없고 관심이 없는 이 전통 무용을 아이들한테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아이들 문화에 전통을 하나씩 얻는 거죠. 아이들이 전통 탈을 쓰고 네. 아이들이 버선을 주고 부채를 주고 릴스를 찍게 하는 거죠. 쇼폼을. 네. 그냥 할까? 시키면 할까? 막 이런 네. 고민들도 많이 했는데 실제로 집에 가서 엄마도 쓰고 하고 아빠도 쓰고 하고 친구들이랑 하고 이러면서 그 다양한 그 온라인상의 많은 쇼폼들을 아이들이 막 직접 만들어서 올리고 하더라고요. 나는 자꾸 위험한 춤을 춰요. 저는 정말 놀라웠어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그런 과정물들을 정말 올리라고 한다고 올릴까 뭐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실제로 훨씬 더 과감하고 재미있고 굉장히 즐거워 했어요. 이 꿈의 무용단이라는 프로젝트 자체가 너무나 멋진 예술 교육의 시작이고 정말 우리나라 전국에 네. 많은 학생들, 많은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네. 그런 프로젝트로 성장하면 얼마나 좋을까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굉장히 놀랐던 부분들이 네. 오히려 그런 전통이라는 게 오래됐고 물론 뭐 고였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네. 그러다 보니까 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기 쉬운데 굉장히 뭔가 저희 생각의 틀을 깨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게 진짜 힙합이지 막 이런 생각을 오히려 가졌습니다. 더 많이 확산되고 더 네. 많은 학생들이 이걸 경험해 본다면 얼마나 네, 좋을까요? 자, 우리가 이렇게 좀 확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MC 메타님께서 확산하신 게 또 있죠? 확산시키신 거. 제가 네네. 알기로는 랩인데. 네네. 네, 좀 특이하게 하신다고요? 제가 이제 눈치채신 분들 계시겠지만 이 경상도 사람이거든요. 아무도 못 쳤으면 성공한 거고. 예. 그래서 억양이 좀 다릅니다. 이 사투리는 고쳐야 되는 거지. 틀린 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랩을 하고 힙합 음악과 힙합 문화를 계속 이제 제가 받아들이면서 느낀 게 힙합은 지금 시대에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90년대 음악 할 때는 항상 제일 자기의 진솔한 면으로 찾아가는 약간 그런 면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가장 솔직한 그게 본인의 욕망이건 내면의 뭐 고백이건 비밀이건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저는 완전 가면을 쓰고 산 거죠. 이거 나 완전 페이크네 해서 2012년에 그 프로젝트를 할 때 대구 사투리로 내가 랩을 쓰겠다 해서 사투리 랩을 썼어요. 네. 묵깎기 하단 말이 있어요. 사투리 중에. 대구 사투리 중에. 대구는 네 묵깎기 하네.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모서리 같은 게 뭉툭하거나 아니면 어떤 것들을 좀
이렇게 막 억지로 밀어붙이는 그런 형상? 뭐 그런 상황? 힙합 하려고 올라왔더니만 묵같게 하네 하고 이제 쓴 가사인 거죠. 뭐가 문제인겨 꼬마 그냥 놔둬 있어. 뭐 하면 열지 말고 그만 꾹 닫아둬 있어. 엄한 다리 잡지 말고 혼자 말아무 있어. 그래도 활라마 차라리 날 잡아무 있어. 내가 겠지요 대도 와난기 뭣도 와나이 말아무이 마이 말이 마이 나오이. 꼬마가 옆에 가가 뭐 가갈 게 있나 디비 봐봐도 없단 거 알아무 있어. 랩을 실제로 들으니까 또 선생님께서 흥이 좀 더 나셨을 것 같아요. 춤적으로. 아니 지금 듣는데 이게 네. 분명히 서양에서부터 온 음악인데, 것인데 네. 우리 장단의 네, 뭔가 장단이 느껴져요. 엇박이 네.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막 떠오르셨어요. 네, 안무가? 막 이게 같이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시작될 것 같은데요. 네네. 자, 네, 이 모든 혁명은 우리로부터 시작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술가의 식탁에서 좀 우리가 주제로 삼아야 될 것이 있는데 저희가 제작진이 사전 미팅을 하는데요. 두 분께서 공통적으로 어떤 단어를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셨대요. 그 단어가 뭘까요? 글쎄요.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뭐 아마 힙합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네. 근데 자. 힙합 얘기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이장 선생님께서 정치만, 혹시 네. 말씀하셨을 때 저도 생각나는 건 네. 춤? 근데 춤 얘기 안 하셨을 것 자, 같은데. 두 분이 정말 다른 분야의 예술가 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두 분께서 굉장히 공통적으로 계속 말씀하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나예요. 아, 자, 이장 선생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왜 나를 강조하셨나요? 예술이라는 건 세상이나 사물을 바라보는 자신만의 시각이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나의 경험이나 나의 이야기나 나의 스타일을 가져가는 거죠. 네. 그 장르적인 테크닉으로 네. 구현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시각을 갖게 되려면 내가 이걸 좋아하는가, 내가 이걸 싫어하는가, 네. 나는 뭐에 마음이 움직이는가, 나는 왜 이것에 분노하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지점들을 나를 인식하는 어느 지점, 네, 이런 자기 인지의 지점에서부터 이 모든 것들이 출발하기 때문에 이 지점이 너무나 중요하고 네. 이 지점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예술 교육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럼 MC 메타님께서는 나라는 말을 왜 그렇게 강조하셨어요? 주어라서. 아니, 좀 농담입니다. 네. 요즘 뭐 2000년대, 2010년대 힙합의 주요한 어떤 그러니까 키워드가 있잖아요. 네. 뭐 들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뭐 한때 뭐 디스라는 단어도 뭐 다들 알게 네. 됐고 원래 힙합 문화권에서 쓰이던 용어가 원래 디스리스펙을 줄인 거죠. 근데 그 뒤에 또 뭐 스웩이라는 단어도 쓰였고 네네네. 그래도 또 플렉스라는 단어도 쓰였고 예. 저희 때는 딱 그거였어요. 그냥 리얼이었어요. 리얼. 그러니까 진짜냐 가짜냐. 네. 근데 저도 뭐 베이비붐 세대로 무한 경쟁 시대를 네, 어쩔 수 없이 살면서 막 이렇게 한 번도 저는 저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어릴 때. 조금 심하게 말하면 늘 투명 인간처럼 느꼈어요. 학창 시절에. 그러니까 아무 색깔도 없고 어떤 공간에서도 문제는 없어요. 투명 인간이니까. 부딪힐 일이 없죠. 그냥 늘 있는 듯 없는 듯. 하지만 이제 한켠에서는 이제 계속 의문이 있는 거죠. 나는 뭐지? 어쨌든 뭐 내가 원하진 않았지만 태어났고 근데 뭐라고 살아가야 되지?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뭐 계속 경쟁해야 되니까요. 네. 무조건 엘리트가 돼야 되니까요. 네, 네. 근데 이제 동시에 비슷한 시기에 힙합 음악을 들으면서 그게 저한테 더 끌림을 줬고 그리고 이제 그간 이제 저도 몰랐던 저를 이제 알게 되면서 네. 그때부터 저는 색깔이 생겼죠. 그래서 저는 나라는 게 이렇게 바뀌었구나. 저한테는 조금 개인적인 얘기지만 정말 혁명적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학교 일을 좀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제자들한테도 늘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너 스스로에 대한 표현을 해라. 예전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가사 쓰는 비법을 얘기해달래. 당신의 가사의 비밀은 무엇이오? 사실 나도 비법은 없어요. 없지만 뭔가 불현듯 떠올랐던 거를 얘기했던 것 같아요.
답을 주지 말아 그랬어요. 가사에 답을 지으라고 하지 말아 그랬어요. 살아오면서 보면 명확한 거는 몇 개 없어요. 명확한 건 몇 개 없고 모든 것들은 좀 중간쯤에 있거나 조금 불명확한 게 더 많거든. 네. 근데 그걸 우리는 자꾸 답을 지으려고 해. 보통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걸 좀 꺼려하고 두려워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 있잖아요. 메모장이나 네. 뭐 이런 데다가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순간순간 뭔가 읽기 싫은 또는 뭔가 나한테 조금 뭔가 각인이 된 어떤 저는 되게 많이 쓰거든요. 단어 하나 아니면 짧은 구문 하나 아니면 뭐 몇 줄의 문장이건 때에 따라서는 새벽에 막 그냥 계속 막 쳐요. 저도 예, 씁니다. 예, 예. 봤죠? 네, 다 저도,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근데 예, 이게 엄청난 나중에 소스가 돼서 맞아요. 예. 네, 이렇게 혁명이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고 나라는 단어를 지금 풀어가고 있는데요. 네네. 서로의 말씀을 들어보니 어떠셨어요? 전혀 다른 너무나 멀리 있는 네. 가장 힙한 네. 래퍼와 전통 모형을 기반으로 네. 하고 있는 근데 어떻게 공통점이 있을 수 있을까? 저는 너무나 신선하고 너무나 재미있고 앉아있는 모습 자체도 벌써 다르고 네. 말하는 투도 정말 다른데 네. 너무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네. 지금. 예. 이렇게 멀리 있는 장르에서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재밌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이 몸짓 춤사위에서 음악과 그 안에 또 대화가 있고 네. 그런 표현들이 느껴지는 지점이 다 이게 일맥상통하는 예,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여러분께서 이제 두 분의 예술 세계를 함께 하시면서 이 두 분 예술가 분들의 뿌리가 굉장히 튼튼하다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관객분들께서 아마 좀 질문이 생기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관객분들 중에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희자 선생님께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국 무용도 전통이지만 많은 그 움직임을 안무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무용 안무를 구성하실 때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구성을 하시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네. 다 중요한데요. 실은 그러니까 굉장히 짜여져 있는 시작부터 끝까지 이제 그 변화를 다 큐라고 하거든요. 예, 춤을 추는 것 자체뿐만 아니라 무대 예술은 다양한 요소들을 컴포지션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큐들을 다 잡아내는 스타일이긴 해요. 그래서 관객들의 호흡을 소위 밀당하는 거죠. 예, 이런 지점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다 관객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그것을 어떤 형식에 담아낼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스타일로 할 것인가, 이런 것들, 이런 주제적인 것들부터 무대 위의 스타일, 그리고 어떤 춤으로 그것을 표현해내고 할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은 다 관객들을 향해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관객의 눈이라고 해요. 예술가가 관객의 눈을 갖고 내가 원하는 어떤 방향과 관객과의 눈을 이렇게 맞추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 서로 어떤 공감대나 호흡을 느끼게 되면 영혼의 터치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관객의 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요? 네, 자, 그러면요. MC 메타님께 네네. 질문해 주실 분 계신가요? 오늘 나눠주신 말씀 속에서 되게 그런 치열한 삶을 살아오신 것 같다라는 인상을 많이 받았는데요. 예술가로서 또 한 인간으로서 일상 속에서 스스로를 지키면서 또 정화하시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정화요? 네네. 저도 단순해지긴 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게 계속 저는 이제 뭔가 이게 재밌어요. 아직까지 재밌어서 한 2년 전쯤인가 동년배의 뮤지션 중에 이제 장르가 다른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도 상당히 오랫동안 한국 음악계에서 활동했던 사람인데 어떤 인터뷰에서 본인이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거죠. 나는 직업적으로 뮤지션이 아니다. 난 취미 활동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현업으로 지금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제가 하고 있는 뭐 랩이나 이거에 대한 비하적인 측면이 아니라 이제 겪어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여기도 이제 비즈니스도 들어가고 돈벌이를 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를 바라보니까 얘가 미워지는 거예요.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얘 미워하면 안 되는데 왜 얘가
밉상이 됐지? 그래서 그러면 얘를 좀 진짜 내가 좋아하는 걸로만 아끼면서 가자라는 식으로 되고 다른 이제 뭔가 힘들고 더러운 거는 다 이제 치열하게 살자 이렇게 가니까 이게 뻔한 답변 같지만 결국 제가 좋아하는 게 저를 다시 정화시켜주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네. 또 한 분께 질문을 받아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희자 선생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오랫동안 예술 활동을 하시면서 이제 계속 지속을 하시는데 어떤 에너지가 이제 원천이 어디서 오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춤이요. 예. 정말 잘 추는 춤, 멋있는 춤, 댄서를 보면 너무 행복하고 사랑에 빠져요. 그리고 너무 멋진 안무, 훌륭한 작품을 보면 너무 많은 상상과 행복감을 갖게 해요. 주변에 친구도 있고 가족도 있고 많지만 어쩌면 그들은 오히려 제가 사회를 살아가며 이 세상을 살아가며 챙겨야 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춤만큼은 제게 그 어떤 것도 원하지 않고 함께 하면 제게 그 사랑을 다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런 동력이 언제나 그 어려운 시점에서 늘 만나게 되는 춤인 것 같아요. 네. 네, 여러분 이렇게 관객분들과 두 예술가분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니까 우리가 좀 이 문화예술의 힘, 그리고 문화예술 교육의 힘, 의미, 그 가치를 좀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희자 선생님도 힘들 때 예술, 춤으로 위로받으시고 또 MC 메타님도 좀 힘들었을 때 뿌리처럼 가지고 있던, 불씨처럼 가지고 있던 음악으로 위로를 받으셨다고 하니 그 누구에게도, 모두에게 문화예술이 정말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생각하는 문화예술 교육이 무엇인지라는 그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생각할 땐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는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나이고 이 세상의 유일한. 네, 근데 너무나 사회적인 여러 가지 뭐 경쟁이든 뭐 평가든 이런 것들로 인해 내가 내 자신 스스로 자꾸 벽을 만들고 숨겨야 하고 드러내면 안 되고 하는 지점들이 있는 거죠. 상처도 많고. 예술 교육을 통해서 이제 예술이라는 장르가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치유의 기능이 있는 게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자신에 대한 어떤 자긍심이나 사랑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 교육의 네. 중요성이 확 느껴지는 그런 말씀 해주시네요. MC 메타님은 네네. 문화예술 교육의 중요성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저는 사실 뭐 이렇게 학생들 가끔 연락 오거나 하면은 이제 늘 끝말에 붙이는 게 재밌게 하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취미처럼 여긴다는 게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소중하니까 얘가 뭔가 내가 좋아하고 아끼는 게 나로 인해서 뭔가 상처 주기 싫은 거죠. 뭐 다양한 형태의 무게나 프레스가 생길 수도 있지만 결국은 너한테 늘 재밌고 즐겁고 행복하게 해준 걸로 갔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의 말씀을 들으니까요. 요즘 우리 세상이 그러니까 번아웃도 오고 또 세대 간의 소통이 다 단절되고 있고 이런 시대를 살면서 문화예술 교육의 힘 정말로 중요하고 또 우리가 이것을 더 많이 확산시키고 퍼뜨려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장르는 정말 다르지만 두 분이 하시는 말씀은 일맥상통, 한 지점을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술가의 식탁에서 또 다른 만남을 기대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